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겪은 일이 아니에요. 아는 분을 통해 전해들은 이야기인데 듣는 내내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께 나눠드리고 싶었어요. 주인공은 윤씨 할머니예요. 올해로 72이 되신 분이에요. 할머니의 집 서랍 한켠에는 오래된 통장 하나가 있었어요. 표지가 바래고 모서리가 닳아서 언제부터 있었는지조차 알 수 없을 만큼 오래된 것이었죠. 하지만 그 안에는 숫자가 가득했어요. 매달 빠짐없이 찍힌 입금 기록들. 적을 때는 5만원, 그래도 여유가 생기면 10만원. 한 번도 거른 적 없이 30년을 그렇게 쌓아온 통장이었어요. 할머니는 그 통장을 꺼내볼 때마다 마음이 든든했다고 해요. 돈이 많아서가 아니었어요. 이 세상에 내가 남긴 흔적이 있다는 느낌, 그 감각이 좋았던 거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내 손으로 쌓아 올린 것이 있다는 사실이 버티게 해줬던 거예요. 4,200만원. 그게 30년의 숫자였어요.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 돈이지만 할머니에게는 그냥 돈이 아니었어요. 그건 살아온 세월의 무게였고 버텨온 날들의 총합이었으니까요. 윤씨 할머니가 처음 적금을 시작한 건 42살 때였어요. 그 해봄에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거든요. 뇌졸중이었어요. 아침에 밥 먹다가 쓰러진 자리에서 그냥 그렇게 가버렸죠. 예고도 없이 인사도 없이. 할머니는 그날 아침밥 그릇을 치우면서 손이 멈췄다고 했어요. 이 사람이 먹다 만 밥을 내가 버려야 하는 건지 두어야 하는 건지. 그게 너무 모르겠어서요. 아이들은 12과 15이었어요. 딸이 언니였고 아들이 동생이었죠. 아직 한참 손이 많이 갈 나이였어요. 남편이 없는 자리는 생각보다 컸어요. 돈도 없고 기댈 곳도 없고 친정은 멀었고 시댁은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어요. 낮에는 식당 주방에서 밤에는 남의 집 파출부 일을 했어요. 몸이 버텨줘야 아이들이 산다는 생각 하나로 움직였다고 해요. 그 무렵 할머니는 적금을 시작했어요. 돈을 모으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매달 통장에 돈을 넣는 그 행위가 살아있다는 증거처럼 느껴졌던 거예요. 딸 미숙이와 아들 재성이는 서로 참 달랐어요. 딸은 눈치가 빨랐어요. 엄마가 힘든 걸 알아서인지 어릴 때부터 집안일을 잘 도왔고 학교 문제로 속을 썩인 적도 없었어요. 할머니는 딸이 기특했어요. 이 아이만 믿으면 된다 싶었죠. 아들 재성이는 좀 달랐어요. 어릴 때는 워낙 내성적이어서 말수가 적었고 공부보다는 손으로 만드는 걸 좋아했어요. 할머니가 걱정을 많이 했죠. 이 녀석이 나중에 어떻게 먹고 살까 싶었으니까요. 그런데 자라고 보니 성실함 하나만큼은 누구도 못 따라갔어요. 묵묵히 기술을 배우고 작은 공업사를 차려서 조금씩 자리를 잡아갔거든요. 두 아이를 키우는 동안 할머니는 자신을 위해 쓴 돈이 거의 없었어요. 옷도 오래 입었고 반찬도 아꼈어요. 그래도 아이들 학교 행사 때는 빠지지 않았어요. 자기가 못 배웠어도 아이들 앞에서만큼은 당당한 엄마이고 싶었던 거죠. 그렇게 두 아이를 독립시키고 나서야 할머니는 비로소 자신의 통장을 들여다봤어요. 적금이 제법 쌓여 있었어요. 처음으로 내 노후라는 걸 생각해 본 순간이었죠. 할머니에게 적금 통장을 넣는 날은 일종의 의식이었어요. 매달 20일. 은행 문을 열고 들어가서 줄을 서서 창구에서 통장을 내밀고 직원이 도장을 찍어주는 그 순간을 좋아했다고 해요. 요즘엔 자동이체로 다 되는 세상인데 할머니는 굳이 직접 은행에 갔어요. 그 발걸음 자체가 의미 있었으니까요. 한 번은 창구 직원이 물었대요. 왜 직접 오세요? 자동이체 해드릴까요? 할머니가 웃으면서 대답했다고 해요. 괜찮아요. 나는 이게 낙이에요. 그 말이 우스워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게 얼마나 진심인지 알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는 날에도, 몸이 아픈 날에도, 섭섭한 일이 있는 날에도 그 통장에 돈을 넣으면 뭔가 버틴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잖아요. 그게 삶의 작은 중심이었던 거예요. 30년이 흘렀어요. 4,200만 원.
할머니는 그 돈으로 작은 집 전세를 올려잡거나 여행을 한번 가거나 아니면 그냥 든든하게 안고 살아가려 했어요. 뭘 하든 내 돈, 내 힘으로 쌓은 돈이니까 뭘 해도 당당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돈이 사라졌어요. 딸 미숙이가 결혼한 건 32살 때였어요. 상대는 진호라는 남자였고 중소기업 영업직을 한다고 했어요. 처음 만났을 때 할머니는 역마음에 걸렸어요. 딱히 나쁜 사람처럼 보이진 않았어요. 말도 잘하고 사람 대하는 태도도 나쁘지 않았죠. 그런데 어딘가 실속이 없어 보였어요. 말은 많은데 행동이 따라가지 않는 사람 있잖아요. 그 냄새가 났어요. 미숙이는 엄마의 걱정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엄마가 원래 좀 까다롭다고 생각했던 거죠. 결혼식은 작게 치렀어요. 신혼집도 전세였고 형편이 넉넉하진 않았지만 시작이 어렵지 않은 집이 어디 있냐고 서로를 위로했죠. 결혼 후 몇 년 동안은 별 탈 없이 지냈어요. 진호는 직장을 몇 번 옮겼고 한 번은 작은 사업을 한다고 나섰다가 접기도 했어요. 할머니는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지만 딸이 괜찮다고 하니 믿을 수밖에 없었죠. 딸이 행복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도 마음 한켠에는 작은 경계심이 남아 있었어요. 그 경계심은 틀리지 않았어요. 사위 진호가 처음 돈 이야기를 꺼낸 건 결혼한 지 5년쯤 됐을 때였어요. 사업 자금이 잠깐 막혔는데 어머니 통장에 좀 돈이 있으면 잠깐만 빌릴 수 있겠냐고요. 금방 갚겠다고 이자도 드리겠다고 했어요. 할머니는 딱 잘라 거절했어요. 그 돈은 내 노후 돈이라고. 줄 수 있는 돈이 없다고. 진호는 더 조르지 않았어요. 알겠습니다, 어머니 하고 물러났죠. 그런데 그 다음부터였어요. 명절 때 오는 발걸음이 뜸해지기 시작했어요. 딸도 전화를 덜 하게 됐고 어쩌다 오면 할머니 눈치를 보면서 앉아있다 가곤 했어요. 할머니는 느꼈어요. 딸이 남편 편을 들고 있구나. 말은 안 해도 엄마가 야박하다고 생각하는 거구나. 그 뒤로 두세 번 더 비슷한 요청이 있었어요. 매번 다른 이유였어요. 아이 학원비가 밀렸다. 차 수리비가 갑자기 생겼다. 잠깐만 며칠만 일하는 말을 달고 왔죠. 할머니는 매번 거절했지만 그때마다 딸과의 관계에 조금씩 금이 가는 느낌이 들었어요. 가족에게 안 된다고 말하는 게 이렇게 외로운 일인 줄 그때 새삼 알았다고 해요. 어느 해 추석이었어요. 아들 재성이 가족이 먼저 와서 차례를 지내고 딸내가 나중에 왔어요. 예전엔 딸이 먼저 오고 함께 음식을 준비했는데 그 해는 달랐어요. 진호는 오자마자 소파에 앉아서 핸드폰만 받고 딸은 부엌에서 어색하게 서성이다 설거지만 하고 나갔어요. 밥을 먹는 동안 분위기가 무거웠어요. 재성이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꺼내며 분위기를 살려보려 했지만 진호는 짧게 대답하고 딸은 웃는 듯 마는 듯 했어요. 할머니는 그날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대요. 식사를 마치고 딸이 할머니에게 슬쩍 말했어요. 엄마, 진호가 요즘 많이 힘들어요. 조금만 이해해줘요. 할머니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이해해달라는 말이 어머니 죄송해요가 아니라 엄마 도와줘요로 들렸으니까요. 딸이 남편과 엄마 사이에서 자기 편을 이미 골라버린 것 같은 느낌. 그 쓸쓸함이 할머니 가슴에 남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딸의 뒷모습을 보며 할머니는 생각했다고 해요. 내가 뭘 잘못한 건지.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다고요. 그 일은 어느 봄날 오후에 일어났어요. 딸 미숙이가 혼자 왔어요. 진호 없이요. 얼굴이 좀 굳어 있었어요. 차 한 잔 마시면서 이야기를 꺼냈는데 처음엔 그냥 안부 이야기인 줄 알았대요. 그런데 조금 지나서 진짜 본론이 나왔어요. 엄마, 통장 잠깐만 빌려줘요. 진호가 이번엔 정말 큰일 생겼어요. 보증금 문제인데 통장에 잔액이 보여야 대출이 나온대요. 입금했다 바로 뺄 거예요. 실제로 쓰는 게 아니라요. 할머니는 그 순간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대요. 말이 너무 매끄러웠거든요. 마치 준비해온 말 같았어요. 할머니가 물었어요. 통장을 빌린다는 게 무슨 뜻이냐고. 도장도 필요하냐고. 딸이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어요. 그냥 잔액 확인용이에요. 도장은 아마 필요 없을 거예요.
할머니는 거절했어요. 이유도 변명도 길게 달지 않고 그냥 안 된다고요. 딸은 잠시 표정이 굳었다가 알겠어요 하고 나갔어요. 그게 마지막 방문이었어요. 그 뒤로 한동안 딸이 오지 않았고 할머니도 먼저 연락하지 않았죠. 그때 거절한 게 맞았는데 이미 늦어버린 일이 있었어요. 나중에 알게 된 이야기인데 할머니는 뒤늦게야 그날 밤을 떠올렸어요. 딸이 다녀가고 한두 달 전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딸과 사위가 함께 집에 왔어요. 갑자기 들렀다고 했어요. 반갑기도 하고 오랜만이라 밥을 해줬죠. 진호가 그날따라 유난히 살갑게 굴었어요. 이것저것 도와주겠다고 나서고 청소도 하고 할머니 어깨도 주물러 줬어요. 잘 때 됐다고 할머니가 안방에 들어가고 딸과 사위는 거실에서 잔다고 했어요. 할머니는 편하게 주무셨는데 새벽에 잠깐 화장실에 갔다 오면서 서랍장 근처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어요. 근데 그땐 딸이 물 마시러 왔나 보다 했어요. 별 생각이 없었죠.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밥 먹고 일찍 갔어요. 할머니는 그 하루를 그냥 보냈어요. 그런데 나중에 수사가 시작되고 나서야 알았어요. 그날 밤 서랍장 안에 있던 도장이 사용됐다는 걸, 신분증도 짧은 시간 사진으로 찍혔다는 걸, 그 인기척이 딸이나 사위였다는 걸요. 알고 나서야 그날 밤이 떠오른 거예요. 이미 너무 오래된 기억이어서 진작엔 떠오르지도 않았던 날이었어요. 그 일을 알게 된 건 그냥 평범한 화요일 오후였어요. 할머니가 은행에 간 건 적금 만기가 코앞이어서였어요. 30년짜리 적금이 드디어 만기가 됐고 이번엔 그 돈을 어떻게 할지 창구에서 상담받아 볼 생각이었죠. 설레는 마음으로 통장을 들고 갔어요. 창구 직원이 통장을 받아서 조회하더니 잠깐 표정이 굳었어요. 뭔가 확인하듯 다시 들여다보고 옆 직원과 짧게 눈빛을 나눴어요. 그 사이가 너무 길어서 할머니가 먼저 물었대요. 왜요? 뭔가 문제 있어요? 직원이 조심스럽게 화면을 돌려서 보여줬어요. 잔액 영원. 할머니는 처음엔 그게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했대요. 화면을 보면서도 그게 내 통장이 맞는지조차 확인하고 또 확인했어요. 통장 표지에 적힌 이름이 내 이름인데 왜 영원인 거지? 직원이 말했어요. 고객님, 이 계좌에서 수차례 인출과 이체가 있었어요. 그리고 연결된 대출 계좌가 있는데요. 그 말이 들리는 순간 할머니 귀에서 소리가 사라졌다고 해요. 창구 너머의 직원이 말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냥 손이 떨렸어요. 할머니는 처음에 은행 실수라고 생각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자기가 돈을 뺀 적이 없으니까요. 대출 신청을 한 적도 없고 서류를 쓴 적도 없고 누구에게 통장을 맡긴 적도 없었어요. 이건 분명 무언가 오류가 있는 거라고 컴퓨터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려 했어요. 직원에게 다시 확인해 달라고 했어요. 혹시 계좌번호가 잘못된 거 아니냐고. 직원은 몇 번이고 조회해 보더니 고객님 맞습니다. 라고 했어요. 이름도 맞고 주민번호도 맞고 주소도 맞다고요. 그래도 할머니는 믿기지 않았어요. 인출 기록을 보여달라고 했어요. 직원이 거래 내역서를 뽑아줬어요. 날짜별로 나가고 들어온 내역들이 쭉 나와 있었어요. 몇 개월에 걸쳐서 조금씩 또 한꺼번에 크게. 그 날짜들을 보면서 할머니가 뭔가를 떠올리기 시작했어요. 어떤 날짜는 딸이 집에 왔다 간 날과 비슷했어요. 어떤 날짜는 아주 이른 아침이었고요. 그 순간부터 할머니의 마음속에서 실수라는 단어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딸이 그럴 리가 없다고 아직은 그렇게 생각하고 싶었던 거예요. 할머니는 그날 1시간 넘게 은행 창구 앞에 앉아 있었어요. 직원들이 이것저것 설명해줬지만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어요. 대출이 3건 실행됐다는 것, 각각 몇백만 원씩이라는 것, 서류가 직접 내 방으로 처리된 것도 있고 위임장 처리된 것도 있다는 것. 그 말들이 하나씩 들어오면서 머릿속에서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위임장. 그게 결정적이었어요. 할머니는 위임장을 써준 적이 없었어요. 누군가 대신 서류를 처리했다는 건데 그 위임장에 찍힌 도장은 할머니 도장이 맞았어요.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가족 중에 이 통장을 아시는 분이 있냐고요? 할머니는 잠시 침묵했어요. 창구 의자에 앉아서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아무 말도 못한 채로. 가족. 그 말이 입안에서 뱅뱅 돌았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그날 은행에서 나오면서 처음 든 생각이 뭔지 아세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였대요. 집으로 가야 하는데 발이 안 떼어졌다고 해요. 며칠 뒤 할머니는 아들 재성이에게 전화를 했어요. 처음엔 그냥 얼굴이나 보자고 했어요. 직접 말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재성이가 왔을 때 할머니는 거래 내역서를 꺼내서 아들에게 건넸어요. 아무 말 없이요. 재성이가 한참 들여다보더니 물었어요. 엄마, 이거 엄마가 한 거예요?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어요. 재성이 얼굴이 딱딱하게 굳었어요. 그가 바로 통장 거래 내역을 꼼꼼히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대출 실행 날짜, 인출 날짜, 이체된 계좌 번호. 3건의 대출 총액은 원금 기준 4천만 원이 넘었어요. 이자까지 하면 그보다 더 됐죠. 그중 한 계좌로 이체된 내역이 반복해서 나왔어요. 재성이는 그 계좌 번호를 가지고 은행에 정보 확인 요청을 했어요. 물론 바로 알 수는 없었지만 나중에 수사가 시작되고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그 계좌는 사위 진호의 사업체명의 계좌였어요. 그 사실이 드러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아들이 차분하게 하나씩 꺼내놓으니까 결국 숨길 수가 없는 거였어요. 아들이 직접 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할머니는 옆에서 듣고 있었어요. 처음엔 딸도 반갑게 받았어요. 오빠 오랜만이네 하고요. 그런데 재성이가 바로 본론을 꺼냈어요. 미수가 엄마 통장에서 돈이 다 빠져나갔는데 알고 있어?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 침묵이 길었어요. 딸이 말했어요. 오빠 무슨 소리예요? 나는 몰라요. 엄마 통장에 왜 내가 관여해요? 재성이가 다시 물었어요. 대출 위임장에 엄마 도장이 찍혀 있어. 그 도장 누가 썼는지 알아? 딸은 또 침묵했다가 목소리가 흔들리며 말했어요. 나는 진짜 몰라요. 오빠가 왜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진호한테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알아볼게요. 재성이는 더 다그치지 않았어요. 알겠어. 알아보고 연락해. 그 말을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 통화를 듣던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딸의 목소리가 흔들렸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이미 알고 있었을 거예요. 알고 있었는데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이 남아 있었던 거죠. 그 전화 다음 날 밤이었어요. 할머니가 혼자 집에 있다가 쓰러졌어요. 갑자기 어지럽고 다리에 힘이 풀렸다고 해요.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았어요. 소파 옆에 앉은 채로 한동안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가 겨우 아들에게 전화를 했어요. 재성이가 달려왔을 때 할머니는 말을 많이 못했어요. 아들 손을 잡고 한동안 그냥 있었어요. 병원에서 말하길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인 혈압 상승이라고 했어요. 당장 입원이 필요한 상태는 아니었지만 안정을 취해야 했어요. 재성이는 그날부터 며칠간 할머니 곁에 있었어요. 그 며칠 동안 딸한테서 연락은 없었어요. 문자 하나 없었어요. 재성이는 그 사실을 할머니한테 굳이 말하지 않았지만 할머니는 알고 있었죠. 전화기를 자꾸 봤으니까요. 아들이 나중에 그때를 회상하면서 엄마가 제일 힘들었던 게 돈이 사라진 것보다 딸한테 연락이 없었던 거라고 했대요. 그게 더 아팠을 거라고요. 재성이는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에요. 어릴 때부터 말이 없고 조용했어요. 뭔가 억울한 일이 있어도 금방 티를 내지 않았어요. 그런데 할머니 통장 사건을 알게 된 뒤로는 며칠 동안 밥을 잘 못 먹었대요. 공업사 일을 하면서도 손이 덜 움직였고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그게 분노였어요.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조용한 분노. 할머니가 어느 날 아들 손을 잡으면서 말했대요. 재성아, 너 많이 힘들지? 재성이가 그냥 웃었어요. 그런데 그 웃음이 울음처럼 보였대요. 아들은 그 분노를 엉뚱한데 풀지 않았어요. 대신 그걸 에너지로 바꿨어요. 대출 서류 전체를 다시 요청했어요. 위임장 원본 사본도 받았어요.
은행 방문 날짜에 맞춰서 주변 CCTV 영상 보관 여부도 확인했어요. 할머니가 그날 집에 있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씩 모으기 시작했어요. 조용히 차분하게. 하지만 멈추지 않고요. 이 사람이 진짜 무서운 사람이다 싶을 때는 화를 낼 때가 아니라 이렇게 가만히 움직일 때라는 걸 나중에 딸과 사위도 알게 됐을 거예요. 증거는 생각보다 많았어요. 대출 실행 당일 은행 지점 내부 CCTV에 찍힌 인물이 할머니가 아니었어요. 영상 속에는 젊은 여성이 서류를 들고 창구에 서 있었어요. 그 여성은 딸 미숙이었어요. 위임장에는 할머니 도장이 찍혀 있었지만 필적 감정 결과 서명란의 글씨가 할머니 것이 아니었어요. 할머니는 평소 한글 필체가 뚜렷하고 힘이 있는 편인데 위임장에 쓰인 이름은 흐리고 불안정했어요. 대출금이 입금된 통장에서 이체된 계좌 내역도 추적됐어요. 일부는 사위 진호 명의 사업체로 일부는 진호 개인 계좌로 빠져나가 있었어요. 금액이 딱 맞아떨어지진 않았지만 흐름은 분명했어요. 재성이는 이 자료를 모아서 경찰서에 제출하기 전에 먼저 딸에게 한 번 더 연락했어요. 증거가 있다. 마지막으로 내 입으로 말할 기회다. 딸은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그 무응답이 답이 됐어요. 재성이는 고소장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경찰 조사가 시작되고 나서야 딸 미숙이가 입을 열었어요. 처음엔 부인했어요. 아무것도 모른다고 진호가 한 일이라고요. 자기는 그냥 서류를 전달만 했을 뿐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CCTV 영상이 나오고 필적 감정 결과가 나오고 대화 내용이 담긴 휴대폰 문자가 복원되면서 더 이상 모른다고 할 수 없게 됐어요. 딸은 결국 알고 있었어요. 진호가 계획을 세울 때부터 알고 있었어요. 처음엔 반대했다고 했어요. 엄마 돈인데 어떻게 그러냐고. 그런데 진호가 설득했대요. 어차피 늙으면 우리가 모실 거고 그냥 미리 쓰는 거라고. 나중에 꼭 갚는다고. 그 말에 설득됐다고 했어요. 그 자백을 할머니가 나중에 전해 들었을 때 할머니가 한마디 했대요. 어차피 우리가 모실 거라고. 그 말에 아무것도 더 덧붙이지 않았어요. 그냥 그 말을 반복하고는 입을 닫았어요. 그 짧은 반응이 긴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담고 있었어요. 딸이 30년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엄마의 삶이 딸의 눈에 어떤 무게였는지가 그 한 문장에 다 들어 있었던 거예요. 고소장을 내러 가는 날 아침 아들 재성이는 일찍 일어났어요. 혼자서 가려 했는데 할머니가 따라 나섰어요. 재성이는 엄마 집에 있어도 된다고 했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내가 가야 한다고요. 경찰서 앞에 두 사람이 나란히 섰을 때 재성이가 슬쩍 할머니 손을 잡았대요. 할머니가 그 손을 꼭 쥐었어요. 안에 들어가서 고소장을 접수하는 동안 할머니는 말이 없었어요. 접수 직원이 이것저것 확인하고 도장을 받고 서류를 챙기는 과정을 가만히 지켜봤어요. 오랜 시간 같았지만 실제로는 짧은 시간이었을 거예요. 고소 내용은 사문서 위조, 인장 위조, 사기, 횡령이었어요. 상대는 사위 진호와 딸 미숙이 두 사람이었어요. 경찰서를 나오면서 할머니가 한 말이 이거였대요. 밥 먹고 싶다. 재성아, 뭐 먹으러 가자. 재성이는 그 말에 울컥했대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네, 엄마. 뭐 먹을래요? 그렇게 두 사람은 경찰서 앞 골목 국밥집으로 들어갔어요. 수사는 꽤 빠르게 진행됐어요. 증거가 이미 많이 모여 있었고 CCTV 영상과 필적 감정 결과, 금융 거래 내역이 명확하게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거든요. 담당 형사가 재성이에게 말했대요. 이 정도면 꽤 잘 준비된 고소예요. 사위 진호는 소환 조사에서 처음엔 부인했어요. 어머니가 동의한 거라고, 내가 직접 빌린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딸 미숙이가 이미 일부를 자백한 상태였기 때문에 진술이 엇갈렸어요. 진호가 뒤늦게 수습하려 했지만 허점이 너무 많았어요. 할머니는 수사 기간 동안 별말이 없었어요. 수사관이 필요한 걸 물으면 대답하고 그 이상은 하지 않았어요. 재성이가 걱정이 돼서 어때요? 힘들지 않아요? 하고 물으면 괜찮아 라고만 했어요. 그 괜찮아라는 말이 진짜 괜찮은 건지 그냥 그렇게 말하는 건지는 아들도 알 수 없었대요.
하지만 할머니는 밥을 먹었고 잠을 잤고 아침에 일어나서 마당을 쓸었어요. 그 일상이 버팀목이었던 거겠죠. 검찰 조사 단계에서 진호는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변호사의 논리는 이랬어요. 장모님이 구두로 동의하셨다. 가족 간의 일이니 민사로 처리해야 한다. 형사처벌보다는 합의를 통한 해결이 바람직하다. 그 말들이 그럴듯하게 포장돼 있었지만 뜻은 하나였어요. 봐달라는 거죠. 진호도 한번 할머니에게 직접 연락을 시도했어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사업이 너무 어려워서 어머니한테 피해를 드리려 한 게 아니었어요. 반드시 갚겠습니다. 그 문자를 받고 할머니가 재성이에게 보여줬어요. 재성이는 그 문자를 캡처해서 수사 기록에 추가했어요. 그게 진호의 변명에 대한 할머니와 아들의 대답이었어요. 답장 대신 증거 자료. 사업이 어려워서 그랬다는 변명은 30년을 모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어려우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는 거니까요. 어려움이 남의 통장을 훔쳐도 되는 이유가 되지는 않으니까요. 재성이는 한 가지를 더 했어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은 거예요. 은행이 대출 심사를 진행하면서 위임장의 진위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았다는 내용이었어요. 노인 고객의 명의로 고액 대출이 위임 처리될 경우 직접 통화 확인이나 방문 확인 절차가 필요한데 그 과정이 없었다는 거였죠. 금융감독원에서는 민원을 접수하고 해당 은행에 조사를 요청했어요. 조사 결과 은행 측에서도 내부 절차를 충분히 지키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됐어요. 은행은 일정 부분 책임을 인정하면서 피해 금액의 일부를 할머니에게 배상하기로 했어요. 그 금액이 얼마였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재성이가 포기하지 않고 그 절차를 밟았다는 게 중요했어요. 피해를 그냥 당하고 끝내지 않은 거니까요. 할머니는 그 배상 이야기를 듣고서 재성이에게 말했대요. 너 참 꼼꼼하다. 아버지 닮았어. 재성이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못했대요. 재판은 지방법원에서 열렸어요. 피고인은 두 사람이었어요. 사위 진호와 딸 미숙이. 할머니는 피해자 자격으로 진술할 기회가 있었어요. 재성이가 같이 들어가려고 했지만 할머니는 혼자 들어가겠다고 했어요. 법정 안은 조용했어요. 재판관이 앉아 있고 검사가 있고 변호사가 있고 피고인 두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할머니가 증인석에 앉았을 때 진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딸은 할머니 쪽을 보지 않았어요. 검사가 먼저 몇 가지를 물었어요. 통장을 스스로 맡긴 적 없다는 것, 대출에 동의한 적 없다는 것, 위임장을 직접 쓴 적 없다는 것. 할머니는 모든 질문에 짧고 분명하게 대답했어요. 변호사 측 반대 신문도 있었어요. 가족 간에 오가는 돈이니 오해가 생길 수도 있지 않냐는 식이었어요. 할머니는 잠시 그 질문을 들으며 가만히 있었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오해라는 건 모를 때 생기는 거예요. 여기선 아는 사람이 한 거니까 오해가 아니죠. 법정 안이 잠깐 조용해졌어요. 피해자 진술을 마무리하면서 재판관이 할머니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하라고 했어요. 할머니는 잠깐 앞을 바라봤어요. 딸을 보지는 않았어요. 그냥 앞을 보면서 천천히 말했어요. 저는 그 돈으로 뭘 하려고 모은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살아있다는 게 믿어져서요. 매달 그 돈을 넣을 때마다 나 아직 살아있구나 싶었어요. 그게 낙이었어요. 그 낙이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한 박자 쉬었다가 이렇게 덧붙였어요. 딸이 잘 되길 바랐어요. 지금도 그 마음은 있어요. 근데 이건 나쁜 짓이에요. 그건 바꿀 수 없어요. 그게 전부였어요. 길게 말하지 않았어요. 눈물도 없었고 떨리는 목소리도 아니었어요. 그냥 담담하게 사실처럼 말했어요. 나중에 그 자리에 있던 참관인이 재성이에게 말했대요.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검사 논고보다 더 무겁게 들렸어요. 그 말이 오래 남았어요. 판결 선고는 2달 뒤에 났어요. 사위 진호는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사문서 위조, 인장 위조, 사기 혐의가 모두 인정됐어요.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한 계획적인 범행이라는 점과 피해자가 노인이라는 점을 가중 사유로 들었어요.
딸 미숙이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어요. 가담은 했지만 주도가 아닌 점 그리고 초범이라는 점이 고려됐어요. 법정에서 딸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선고가 나던 날 할머니는 법원 안에 있지 않았어요. 재성이 혼자 선고를 들었고 끝나고 나서 할머니에게 전화를 했어요. 엄마 실형 나왔어요. 할머니가 한참 있다가 말했대요. 그래. 알겠다. 그 말이 전부였어요. 재성이는 전화를 끊고 법원 앞 의자에 혼자 한참 앉아 있었어요. 이겼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대요. 끝났다는 생각도 아니었어요. 그냥 여기까지 왔구나 싶은 느낌이었다고요. 재판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날 할머니는 한동안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TV도 켜지 않았어요. 그냥 거실 창문으로 들어오는 오후 햇살을 바라봤어요. 마당에 있는 화분 하나가 눈에 들어왔고 그 옆에 작은 새 한 마리가 앉았다 날아가는 걸 봤어요. 딸 생각이 났을 거예요. 그 아이가 12살 때 화분 가꾸는 걸 좋아했어요. 학교 끝나면 마당에서 물을 주고 꽃 이름을 찾아보고 했었죠. 그 시절의 딸이 떠올랐을 거예요. 지금의 딸과 그때의 딸이 같은 사람인가? 그 질문을 한 번쯤은 했을 것 같아요. 답이 있는 질문이 아니었을 테고요. 저녁이 되어서 재성이가 왔어요. 밥을 사들고 왔더니 할머니가 이미 간단하게 차려놓고 있었어요. 재성이가 말했어요. 엄마 왜 이렇게 했어요?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냥 손이 움직이더라고. 그 손이 움직였다는 말이 어쩌면 할머니가 살아내고 있다는 말이었을 거예요. 돈은 전부 돌아오지 않았어요. 진호가 가져간 돈 중 일부는 이미 사업 빚으로 사라져 있었어요. 사위의 재산이라고 할 것도 거의 없었고 집은 전세였고 차도 리스였어요. 법원의 배상 명령은 있었지만 실제로 받아낼 수 있는 돈에는 한계가 있었죠. 은행 측 배상금과 민사 집행을 통해 돌아온 돈을 합쳐도 원금의 절반 정도였어요. 2,100만 원 남짓이었을 거예요. 할머니는 그 사실을 전달받고서 오래 생각했어요. 돌아온 것에 집중할지 사라진 것에 집중할지. 어느 쪽도 쉬운 선택이 아니었어요. 재성이가 말했어요. 엄마 내가 채워드릴게요. 공업사 조금씩 벌고 있으니까. 할머니가 바로 손을 저었대요. 야야 그 돈 넣었어. 엄마 신경 쓰지 말고. 내가 벌면 되지. 벌면 되지. 그 말이 가볍게 들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른둘에 그 말을 할 수 있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말 안에 얼마나 많은 게 담겨 있는지. 재판이 끝나고 한 달쯤 지난 어느 저녁이었어요. 재성이가 할머니 집에 들렀어요. 특별한 이유 없이요. 그냥 들르고 싶어서요. 할머니는 된장찌개랑 계란말이를 해뒀어요. 오는 줄도 몰랐는데 늘 그렇게 뭔가를 해두는 분이었어요. 둘이 마주 앉아서 밥을 먹었어요. 처음엔 별말이 없었어요. 그냥 국물 소리, 수저 소리만 났어요. 재성이가 밥을 다 먹고 나서 물었어요. 엄마 요즘은 어때요? 할머니가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뭐 그냥 살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마당 쓸고 밥 먹고 산책 갔다 오고. 그게 다야. 재성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가 잠시 뜸을 들이다 말했어요. 미숙이는 잘 있는 거겠지? 재성이가 잠깐 멈췄어요. 그냥 살고 있겠지요, 엄마.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잘 살아야 할 텐데. 그 말을 어떤 감정으로 한 건지 재성이는 끝내 묻지 않았어요. 묻지 않는 게 맞는 것 같았으니까요. 재판 끝나고 2달이 지났을 때 할머니가 혼자 은행에 다녀왔어요. 재성이한테는 말 안 했어요. 조용히 혼자 가서 조용히 혼자 돌아왔어요. 새 적금 통장을 만들었어요. 매달 5만 원짜리로요. 30년 전에 처음 시작했을 때와 똑같은 금액으로요. 통장을 받아들고 나오면서 할머니가 잠깐 입구에서 멈췄대요. 그냥 하늘을 한번 올려다봤어요. 그날 하늘이 맑았다고 해요. 그 이야기를 나중에 할머니한테 직접 들은 분이 전해줬어요. 그분이 왜 또 시작하셨냐고 물었대요. 할머니가 웃으면서 대답했대요. 그냥요. 또 넣고 싶어서요.
그게 전부였어요. 긴 설명 없이 다짐 없이 그냥 또 넣고 싶어서요. 새 통장 첫 장에는 할머니가 작은 글씨로 직접 써뒀어요. 뭔가 대단한 말이 아니었어요. 그냥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해요. 아직 살아있으니까. 이 이야기를 처음 전해 들었을 때 저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돈이 사라지고 딸이 배신하고 법정에 서야 했던 그 시간들. 그 안에서 할머니가 부서지지 않은 게 놀라웠어요. 아니, 사실 부서졌을 거예요. 그냥 표 안 난 거겠죠. 표 안 나게 버티는 것, 그게 그분의 방식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가끔 배신을 가장 두려운 것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배신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배신당한 뒤에도 살아가야 한다는 것. 그 매일을 어떻게 보내느냐는 것. 할머니는 그 질문에 말로 답하지 않았어요. 마당을 쓸고 밥을 하고 통장에 5만 원을 넣으면서 답했어요. 사람의 삶이라는 게 참 묘해요. 무너질 것 같은 날에도 아침이 오고 밥이 차려지고 통장에 숫자가 하나씩 쌓여요. 그 작은 것들이 사람을 붙잡아주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오래 마음에 남았어요. 거창한 결말이 없는데도 이상하게 오래 남더라고요. 어쩌면 그게 진짜 삶이기 때문인지도 몰라요. 화려하지 않지만 조용히 이어지는 것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도 그런 날들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버티고 있는 분들. 그분들께 이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닿았으면 해요.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 여기서 마칠게요. 다음에 또 마음에 남는 이야기를 들고 오겠습니다. 괜찮으셨다면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 억지로 누르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또 보고 싶으실 때 오시면 돼요. 저도 그때 여기 있을게요.